정치마스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컨벤션 효과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컨벤션 효과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당내 경선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이 좀 드러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요. 당내 경선의 논란이 조금 이제 없어지니까 원래 지지도를 회복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신문 보도들 보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2030들과 어떤 노인층의 세대 갈등 양상이, 세대 전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도의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게시판 같은 데서 이제 2030과 어르신들이 많이 어떤 적대적인 멘트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 뭐 그런 것보다 이제 주로 2030 세대가 탈당 러시다 이런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경선이 끝나면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탈락하면 그 탈당을 해오던 것이 과거에도 많았었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한 1, 2주 사이에 전체 당원의 한 10% 정도가 탈당했거든요. 원래 그런 일이 늘 있습니까? 늘 있었는데 이번에도 탈당이 많다고 보도가 나오길래 제가 오늘 이 방송국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5일날 전당대회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자가 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탈당이 과연 이게 많은 것인지 또는 탈당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는 것인지 또는 젊은 세대에 집중된 것인지 그것을 좀 조금 더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한 명이라도 탈당을 하거나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한다면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면 저희들은 뭐 예의주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죠. 우리 그 2030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우리 국민의 1,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권자의 한 35%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신뢰를 잃는다면 어떻게 대선을 치러내겠습니까? 물론 2030 세대가 문재인 정권의 그 위선 또 경제에 대한 대폭 실정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사실 희망을 거둔 게 오래됐지만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대를 하고 지지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 후보 경선 이후에 조금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썩난 마음을 또 어루만질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실질적 탈당 러시는 없다. 아직 팩트상으로는 이 말씀이시죠? 현재 결과적으로는 과거와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닌데요. 그건 평소에도 사실 뭐 탈당은 항용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실제 이제 대규모 탈당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이제 썩난 분들의 좀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게 보여서 그런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서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없다의 부분의 실질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 대대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도 20, 30대가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분노하는 수준이라면 그 수치로 나타날 텐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정말 뭐 분노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접근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대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역선택 해가지고 그 2030의 어떤 그 분노를 거꾸로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일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뭐 탈당한 사람 실제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이따위 소리 하면 이제 이제 후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라도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함께 하고 또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여당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2030은 왜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더 싫어하나요? 보시기에 분석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후보를 더 좋아하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덜 좋아했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무엇이 덜 좋아하게 했다고 분석하십니까? 예. 무엇이 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 홍준표 후보가 좀 재밌고 예. 그 지난 대선 이후에도 홍카콜라 뭐 이런 앵그리 홍 뭐 이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도 이제 벤치마킹에서 좀 많이 배우고 젊은 세대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0세대에게 접근한다면서 민지야 뭐 하면서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영상을 처음에 발표했는데 예. 반말로 했어요 민지한테. 굉장히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은 노출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젊은 세대와 공감하고 예. 젊은 세대가 좋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그것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향성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예.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그런 사소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 그 사소한 기술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과의 이 소통은 전혀 쓰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렇습니다. 예. 어른 행세하면서 야 뭐 내가 너희들 한번 해보지 뭐 이랬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김 의원님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접촉면만 늘린다고 어떤 세대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가치관이나 이거가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접촉면을 늘리면 오히려 반감만 더 살 수 있다는 어떤 사례도 충분히 가능한.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바로 그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지금 민주당 특히 청년들의 분노의 근원은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민주당에 대한? 1년에 이제 그 현 정부의 예. 그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실업 문제 또 부동산 문제도 또 아주 직접적인 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뭐 이 집권당이고 집권 세력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호도되고 왜곡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조국 사태로부터 이제 촉발된 그런 이제 공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영끌이라고 표현되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무모한 이제 그 자기 집을 갖기 위한 무모한 시도거든요. 이제 이런 환경들이 좀 많은 또 이탈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 가운데 또 젠더 문제도 또 네.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 예. 사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시면 1,500만의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역시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 단편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우선 대통령 선거가 갖고 있는 이제 예. 특색이 뭐냐면 후보는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제 하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선출 방식이 이제 직선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면은 인물 선거다. 또 전망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잘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갖는 선거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입증돼 온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후보 선거고 인물 선거고 미래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청년층을 함께 보듬고 가느냐 이런 것으로 좌우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뭐 홍준표 후보하고 경쟁을 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큰 차이로 네. 젊은 세대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네. 났지 않습니까? 실패한 건데요. 그래서 여권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젊은층의 이제 이반과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또 젊은층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던 이런 경선 과정을 보면 역시
이 야당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에게도 20, 30대로서는 실망하고 예. 또 기대감이 크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함께할 것이냐가 승부수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젊은층에 대한 이제 이 정책, 예. 입증된 정책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이 청년 수당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할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대1 정책 토론 매주 제안한 거는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야당은 어떻게 보세요? 정책 토론 제안. 아직까지 뭐 전혀 예. 처음 듣는 이야기를 예. 언론에 대고 한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대장동 수사가 자꾸 목을 조여오니까 그거 관심 돌리려고 매일 딴소리를 하거든요. 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국민들 눈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 예. 뭐 그런 물타기 주장을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자는 제안인데 그게 어떤 다른 거 물탈라고 이러면서 마냥 거부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토론을 하자. 아니 그런데 그걸 왜 거부를 못 합니까? 예. 토론해봤자 맨날 자기의 그 주장만 반복하고 특히 거짓말을 계속 할 텐데 예. 거기에 말려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정책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세요. 전 국민 지금 뭐 더 내자니까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피해받은 모든 전액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좋게 보죠 일단. 좋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재원이나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그 뭐 공약이라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내년 5월 9일 날 취임하고 나서 예.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예. 기존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아니고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을 어떻게든 좀 바꿔가지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초과세수가 40조라고 주장하는데요. 그것도 초과세수 40조라는 것은 당초에 추계치에서 40조가 늘 거라고 하는데 이미 30조는 거기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 버렸고 예. 그 나머지 10조가 과연 추가 세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40조가 초과 세수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과연 나라 살림을 맡겼다가 이 나라 전체를 거덜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이유죠. 바로. 아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 질문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피해받은 분들 모두에게 전액을 보상하자 이렇게 앞으로 공약을 하시니까 송영길 대표는 그거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인데 그렇게 진정하다면 지금 합의해서 여야가 예산 증액하시면 되지 왜 그걸 내년 고통이 상당 부분 지난 다음에 그걸 내년에 얘기를 하고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 예.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지금 증액해도 내년에 사용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여야 합의하자고 하는데 예산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예산 총액 내에서 예. 민주당이 지금 그 엉터리로 편성한 수많은 예산들이 있으니 그것을 예산 항목 조정을 하면 충분히 항목 조정을 통해서 50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예. 민주당은 지금도 그 국가 부채가 천정부지로 높아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목을 좋을 텐데 여기에 또 몇십 조를 더 얹어서 빚을 내자는 것이거든요. 애당초 윤석열 방향이 후보 다르죠. 공약은 그러니까 지금 세목을 좀 조정해서 그 돈을 만들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예. 집권 후에 그렇게 했거든요. 예. 세목 조정으로 50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예. 지낼 때요. 보니까 사실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예.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도 항목 조정을 해서 10조, 12조, 13조 계속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 소위 말해서 50조로 왕창 보상하자. 예. 이런 것 속에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혼자 하고 싶은 말 한다.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예. 윤석열 후보하고 하자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회피한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럴 리는 없지만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이런 제안을 했어도 윤석열 후보는 거부했을 겁니다. 예. 그만큼 내용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실 민생과 또 정책 비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후보고 게다가 그 어떻게 보면 얕은 지식이나 뭐 이런 경험을 굉장히 확증적으로 얘기를 하는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은 쥐약이다 이런 것이 이미 경선에서 입증됐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50조로 그걸 왕창 보상하자는 게 우선은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 뭐냐면 아시다시피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산식에 의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손실 본 것에 대체적으로 80%를 보상하게 돼 있어요. 100%를 해도 3조면 되고요. 지금 추정액 수가 2조 5천억이거든요. 예. 근데 50조를 줘야 된다는 우선 근거가 뭐냐? 왜 주느냐? 그러면 손해 본 것보다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더 줘도 그냥 이 일정 정도 그냥 액수가 아니고 한 20배를 더 주는 그런 격인데 네. 이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가 굉장히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첫 행보에서 예. 제 지역구인 이 가락시장에서 얘기를 예. 했거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줘도 이거는 15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손실 본 거에 20%를 그냥 왕창 주자라고 한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예. 숫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최재성 의원님 손실보상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상해 주는 건지 혹시 아세요? 알죠? 언제부터? 코로나 기간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이제 이 작년 올 9월 30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거죠. 근데 그게 코로나 기간 전체를 다 보상해 준다고요. 그리고 그 손실 본 거 80% 전체를 다 보상해 준다고요. 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년 대비해서 네. 매출이 줄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기간은요? 기간은 방역 일수를 지킨 기간. 예. 방역 일수를 지켰다는 거는 영업시간 지키고 이건 이제 행정당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고정비 비중 있지 않습니까? 예. 대략 한 20-30% 정도 될 겁니다. 이거를 또 곱하고 거기에 0.8, 예. 80%를 곱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를 너무 자세하게 아니 저는 아니 이제 뭐 저 시험 보시는 거 아니 같은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그러면 후보 같으면 이런 얘기도 못해요. 그건 맞아요. 윤 후보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그만큼 못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 나라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왜 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비판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 자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분들이 제가 다 하나 좀 그분들이 손실 보지도 않는 것을 지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최소희 말씀하신 거 하나 50조 자체가 숫자가 좀 약간 좀 근거가 주먹구구로 나온 거 아니냐 이 질문은 아니 어떻게 보세요? 예. 100% 보상해 주기로 하고 예. 영업 손실 전체를 파악하면 대강 50조 정도 나오겠다는 그 숫자는 이상 없다? 추계죠. 예. 그런데 뭐 그것이 실제 보상을 했는데 더 될지 덜 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국민 그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 그 저하가 그 정도 된다는 그 보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 그 소득 저하 아니 부분을 그 보상해 보고가 주자는 뭐예요? 거죠.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최소희 말씀 정부에서도 50조 자체가 아무 근거 없는 산술 숫자. 근거가 없는 예.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아니,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제 말씀하신 주변에도 산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식에서 정말 방역을 지킨 기간 그리고 소득 그 저하된 부분을 100% 보상을 해주겠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신고를 해서 산정을 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 나중에 당연하죠. 가서 지금 그것도 예산 항목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겠다 하니까 예산을 50조 정도 확보해 놓으면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아니, 있겠다. 그 그거를- 이야기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뭐가 자, 아시다시피요. 예를 들어서 기축통화국도 예산 그렇게 편성 안 해요. 예. 그래도 예산에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안을 내도 예산이 따라가면 예산 부수 법안을 그러니까 또 내지 3조에 한 않습니까? 4조만 있으면 된다. 네. 이 말입니다. 제가 제 말씀은- 여쭤보신 건 김 의원님도 어떤 50조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하자 이러니까 나는 더 화끈하게라는 어떤 화끈하게란 추상적인 용어로 아니, 그게 50조로 아니고요. 표현하신 거 아닌가요? 그게 그냥? 아니고 예. 작년 올해 그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은 그 소득 손실이 50조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뭐 있어요. 수치의 문제는 지금 자꾸 너무 이제 근데 그 트집 잡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 보상법에 대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게 무슨 보상이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죠.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지금.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이런 겁니다. 계산을 예. 하니까 이런 이야기죠. 겁니다. 이 법의 취지가 예. 우선 100% 보상은 아닙니다. 80% 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80% 보상도 산출 근거들이 있고요. 그냥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와중에서도 영업이익 신고라든가 세금 신고라든가 매출 신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카드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더 번 배달업체도 있고 또 망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가 정부가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재정 상태도 물론 고려를 하되 산출 근거는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나간 영업분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재난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밖에 못 팔았다 그러면 20만 원 손실분에 80%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100일을 영업을 예. 10시까지밖에 못 했다 그러면 그걸 곱해가지고 80%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50조라는 것은 그 수치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저는 형용사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대단히 화끈하게 이런 50조란 단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뭐 마음은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화끈하게 손해 본 사람 다 주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근거 없이. 검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예. 뭐 또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면 제가 근데 보기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화끈하게인지 수치의 근거가 있는지 다음에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방지법에 대해서는 야당은 반대하신 아까 송영길 대표 그 질문하고 가신 거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양쪽 입장 듣고 대강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대장동 방지법. 취지가 어떻게 된 건지는 이제 다시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 입장은 그거예요. 아니 일 다 저질러 놓고 당군 일의 최대 그 부패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뭐 몰랐다면 그렇게 무능한 성남시장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리고 알았다면 지금 선거운동 할 게 아니고 교도소 가야 될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와서 그거 숨기려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제 앞으로 대장동 사태 같은 건 없게 만들겠다면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그분은 나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버젓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기껏 자꾸 그 대장동 사건으로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오히려 대장동 방지법을 내놓는 것 이거는 정말 후한무치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책임 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바꾸는 법은 이렇게 만들자는 그 법은 제안을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도 아니 그거야 뭐 좋은 취지라면 뭐 통과시키든 그건 야당도?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치졸하게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정말 그 이재명 후보는 역시 대장동 사태 자기가 겁을 내고 있구나. 대장동 사태 얼마나 겁이 나면 저런 일까지 벌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그러니까 그 겁을 내는 두 분이 토론하시는 거예요. 겁을 내는 심리적 상황 말고 이 법이 괜찮은 법이라면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 그 이거만 법을 여쭤보면. 우리 원내대표 물타기법이라니까 대장동 사건 물타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대장동법은 어떻습니까? 정쟁도 좋고 공격도 좋은데요. 본디 이제 국회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또 법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격하십시오. 공격하시고 공격하는 거하고 이런 취지의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사건도 아니에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지금 예, 해야 될 화천대유 사건의 스토리를 보면 예. 민간 개발로 계속 독촉을 하고 했던 게 지금 국민의힘 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이익 환수법도 역시 시간은- 국민의힘의 이익에 반하는 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다음에 거죠. 이 얘기는 그렇게 모략하지 쉽게- 마세요. 모략 아닙니다. 범인들이 지금 예. 아니, 도둑질한 오늘 시간- 범인이 절도죄 새로 만들자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은 돈 받은 사람이 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꺼진 다음에 계속 하십시오. 예, 말씀 감사합니다.